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캠페인 기획 기초 그리고 기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랄프 네이더라고 있어요. 미국의 시민운동가인데요.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퍼블릭 시티즌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미국 녹색당 대표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젊었을 때 포드 자동차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재벌과 관련된 집단 소송을 주도한 사례로 유명한데요. 이 양반이 학생 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 공익적인 활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퍼블릭 인터레스트 리서치 그룹, 공익조사 연구단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공익과 관련된 학생 운동 그룹들을 이제 학교마다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질문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매뉴얼북을 만들었어요. 그 매뉴얼북 서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한 가지 이슈, 관심 있는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슈를 정해보세요. 뭐 기후위기에 관심 있나? 아니면 뭐 다른 거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거에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목표를 세워봅시다. 기후위기를 하려면 뭐 탄소가 제로가 되는 게 기후위기 극복을 해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탄소 중립이 실현된 뭐 가까운 학교, 이웃, 뭐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국가, 세계 이런 걸 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이 그려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만들, 말하자면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봐요. 탄소 중립을 하고 싶어? 탄소 중립을 하고 싶으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책들을 쭉 나열해 보는데, 그 해결책은 실제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또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돼.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 리스트를 다 만든 다음에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고, 또 그거에 집중할 때 다른 것도 도울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는 거가 좋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물품을 덜 사용하는 게 좋나?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는, 작은 목표들이 나오는데, 작은 목표는 아니네요. 지금 읽은 것들이. 하지만 이렇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개서 과제들을 세분화해 보고, 그 중에서 이번에는 뭐 하자 하나를 정해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과제, 이슈를 정했으면 이걸 혼자 할지, 아니면 이걸 이미 다루고 있는 단체에 참여해서 뭐 활동가로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참여할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스스로 결성할지, 그거 생각해봐. 그럼 주체를 구성하자는 거죠. 말하자면은 아까 말하면 권리 옹호자 그룹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워라.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큰 전략이 아니고요. 요 구체적인 작은 목표를 또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그 중에서 단계별로 이 일을 하자, 저 일을 하자. 이게 이제 전술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사회운동을 기획하는, 특히 캠페인을 기획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뜯어볼까요? 한 가지 이슈를 정해라.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대안을 상상해라. 근데 여기서 대안이라고 한 것은 완벽한 대안 아니에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안을 제시할 의무는 우리한테 없어요. 대안은 그것을 해야 될 뭐 정부도 있고 자치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다만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반대한다. 뭘 중심으로 풀어달라라는 지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과제를 정하고 다시 작은 범주로 줄인 다음에 행동 주체를 정하고 행동 전략과 계획을 세운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세월호일 것 같아서 세월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월호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캠페인은 뭐가 있을까? 이걸 따져보는 건데요. 일단 큰 과제 목표 중에 이제 제대로 추모하고 이걸 기억하고 조금 더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아이디어, 큰 목표가 있고, 이제나 저제나 이가 어떻게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진상규명부터 하자 하는 목적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의상 두 개로 일단 나눠봤어요. 그러면 추모와 기억에 관한 캠페인으로서 가장 대중적인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문답을 하고 싶은데 카메라로 되니까 그냥 제가 답을 하죠. 제가 여기 배지 달고 있잖아요. 처음에 누군가 인터넷에 생각했어요. 아직 수습 못한 사람도 있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의미가 있으니 모두가 리본을 달자.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리본을 달았어요. 이 리본 달기가 이 캠페인에서 왜 중요하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참여들 하고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핵심층, 그 다음에 참여층, 지지층 이렇게 나눈다면 핵심층부터 지지층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리본 달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거대한 기초를 제공한 거죠. 근데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의 가족이 왜 그렇게 생방송으로 다 지켜보는 앞에서 국가가 다 구조할 능력이 보였는데 그렇게 희생됐는지 잘 모르겠다. 왜 퇴선 명령을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상규명을 해보자. 사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죠.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부와 관계된 일이니까 이 세 장치들이 다 제대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실제로 그런 게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수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였을까요?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건 세상에 없더란 말이죠. 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고.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운동이었는데 진상규명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뭘 설정했냐면 독립적으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조사기구를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자 한 거예요. 그럼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자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법 안을 제안해가지고 사람들의 서명을 모아서 국회의원한테 요구하는 운동을 한 거죠. 특별법 입법 청원 캠페인을 시작한 거죠. 구체적인 과제는 특별법 입법이 됐고 그것을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는데 수단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이 캠페인을 해야 될 캠페인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죠.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의 타깃이라고 할 때 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될 책무가 있는가 하는 데서 타깃은 국회의원들이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여당이 더 많더라는 거죠. 아니 이런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지? 압도적인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통해서 여당조차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자. 그래서 한 게 서명운동이죠. 세월호 같은 공감대가 많은 것은 1000만 명 정도는 서명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000만 서명운동을 시킨 거죠. 자, 세월호 참사하면 되게 큰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 좁혀서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선택한 것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운동이었고 그 구체적인 행동수단으로서 서명운동이었다는 거죠. 캠페인을 기획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다양한 목표들과 그 목표들을 쪼갠 다양한 과제들 속에서 어떤 걸 선정해서 그 과제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수단들을 고민해서 찾아나가고 그 수단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한전된 역량을 그 중심적인 목표와 중심적인 수단으로 집중해내는 과정이 캠페인이다. 다른 것은 잠시 미뤄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2척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순신 장군이다. 그래서 어떤 이슈를 다룰 때는 다 좋은데 지금 시기에 무엇에 집중할지 충분히 토론해서 정하고 거기에 한정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운동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떻게 공론회장에서 효과를 보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요. 압박 행동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캠페인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직접 행동 같은 걸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벤트나 퍼포먼스 같은 걸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쟁점을 단순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명하게 타겟을 설정해야 된다. 누구에게 요구하는 건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타겟이 정해졌으면 어디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극적인 연출을 해야 된다. 단순화는 그냥 단순화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죠. 비판과 풍자의 포인트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 뭐가 문제인지, 우리 편이 느끼기에 공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거에 화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동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갈등 구조를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여기는 어딜까요? 무기박람회장입니다. 근데 무기박람회장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죠. 그리고 무기박람회 가는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도 많이 데려가서 보는데 거기 홍보 자료에는 이 무기 성능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세죠? 강하잖아요? 이런 걸 강조하죠. 그러면 이걸 비판하려는 사람은 어떤 걸 드러내고 싶을까요? 여기서 홍보하는 강함, 센 거, 성능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느냐, 얼마나 많은 인명을 살상하느냐에 관련된 거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홍보하는 것의 본질은 결국 죽음에 관한 거다.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 홍보하고 싶니?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데 가서 막 구호를 외치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티셔츠로 홍보물을 만드는 거죠. 당신이 홍보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말이 필요 없죠. 지금도 지하철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버스에 올라가려고 휠체어를 올리는데 올라가지 않는 전설적인 장애인 이동 운동을 시작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연출을 하면서 이 사진만 보더라도 뭐가 문제인지 대립물이 정확히 드러나게 하는 거죠.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능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켰는데 선장은 도망갔고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희생됐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진짜 앞으로 큰 위기가 닥칠 거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을 거냐?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외치고 문제 제기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런 말이 많이 필요 없죠.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극적인 연출이 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마디로 드러내니까 퍼포먼스라든가 압축은 되게 중요한, 저런 식으로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효과가 있고 파워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저 노란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미는 보통 선거권은 있는데 현실에서는 투표권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 그리고 그 투표 시간은 언제까지다? 9시까지다. 어떻게 하냐? 서명하기.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메시지를 할 때는 4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보와 사실 제공, 가치와 의미 제공, 대안과 해법 제공, 지침 제공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캠페인에서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은 이것을 안 하고 저것을 할 경우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느냐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애드보커시 처음 시작할 때 이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구호라고 했는데요. 모든 운동 현장에서, 모든 운동 이슈에서는 이거를 선택할래, 저거를 선택할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선택하자라고 하는 어떤 얘기가 되풀이되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런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 그리고 그걸 직접 사람들이 표시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연 400조, 500조에 이르는 예산을 어디에 우선해서 쓸래? 우리나라 국방비가 55조고 소방 예산은 3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국방비에 더 쓰는 게 좋겠어? 재난방지 예산에 더 쓰는 게 좋겠어? 당신이 선택해 보세요. 이게 뻔한 것 같지만 효율적인 이유는요. 여러분들 지금 시내에 나가 보시면요. 많은 그 지원단체들, 해외 원조단체들, 개발 지원단체들이 회원을 모집할 때 늘 하는 게 있어요. 스티커 한 장만 붙여주고 가세요.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 있죠? 거리 가다 보면 스티커 한 장만 붙여주실래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판단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행동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당장 뭐 법을 바꾸는 거나 북극곰을 살리는데 효과가 있거나 어느 나라의 가난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판단을 가지게 되고 잠재적으로 이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엔에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3천억이 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전 세계 국방비는 그것의 몇 배냐? 5배도 넘는다. 이거를 해서 3천억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캠페인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캠페인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할 때 좋은 게 있고, 중기에 할 때 좋은 게 있고, 끝에 할 때 좋은 게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간단한데, 요즘 걸그룹도 있고, 하여간 K-팝 그룹들이 있어요. K-팝 그룹들이 1년 12달 활동하진 않죠. 12달 활동하나요? 그러니까 3년, 4년 계속 활동하진 않아요. 근데 앨범을 발매하면 앨범을 발매한 다음에 잠시 쉬고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하죠. 그러면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것은 1번 앨범을 발매한다 또는 2번 앨범을 발매한다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앨범을 발매할 때는 이 운동 전체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앨범을 발매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하죠. 처음에 앨범을 발매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분명한 인상을 주겠죠. 어떤 이벤트를 만들거나. 그래서 이번 앨범의 특징을 압축하는 어떤 곡을 하나 띄우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멤버들이 참여하는 이벤트 같은 걸 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명한 인상을 주는 액션을 하나 기획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려는 활동들의 얘기를 충분히 전달하고 잘 압축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자면 누구를 상대로 뭘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되게 분명히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표적과 요구를 분명히 밝히고, 어떤 캠페인을 할 때는 중심 행동 수단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법 운동을 한다. 중심 행동 수단은 우리는 뭘 선택했다 따져보다가 같이 합의해서 그럼 서명 운동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서명 운동을 시작하거나 서명 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캠페인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나면 중심 행동 수단을 중심으로 서명 수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동의도가 넓어진다든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더 참여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관련해서 논쟁이 일어났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대응의 강도, 주체의 결합 수준, 여론의 반향 등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킬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대응 강도를 높이려고 그랬는데 대응의 강도가 안 높아지고 여론에서도 반응이 시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획을 했는데 안 되는 것하고 계획을 높일 계획도 없이 그냥 한 번 하고 아무 대책 없이 하다가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번 발매 앨범이 잘 안 됐으면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캠페인도 기대치와 진행된 것을 잘 정리하고 그 의미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공론장에서는 3가지의 점수를 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법을 못 만들었다고 운동이 실패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공론장에서 어떤 쟁점이 형성됐다거나 아니면 서명에 참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이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느냐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어떤 목표치에만 매몰되거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 운동 전체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은 모든 캠페인은 성공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캠페인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점수를 남기기 때문일 겁니다.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강의 마지막에 김 빼는 것일 수 있는데요. 사실 사회운동이 하는 모든 캠페인은 거의 99%가 집니다. 굳이 말하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걸로 하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입법을 했는데 입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입법이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100%가 되는 게 아니라 10%, 20% 남은 법률이 됐는데 결국 법률안이 만들어졌더니 시행되는데 목표한 대로 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법은 만들었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무슨 다른 사람들이 시행령으로 막 고쳐가지고 사실 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누굴 처벌하려고 했는데 처벌받지 못하고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2000 몇 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했는데 탄소 중립이 안 이루어지고 또 원자력 발전소는 더 많아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 운동이 시작할 때 이미 저쪽은 확립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시적 목표로 따지면 사회운동은 늘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인 맥락에서 실제로 어떤 공론이 이루어났느냐. 석탄 화력발전소를 다 없애지 못했지만 그레타 툰베리 같은 청소년이 나와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것이 이대로 그냥 그럭저럭 굴러가는 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왜 기후 위기가 왔다면서 어른들은 행동하지 않느냐. 나는 미래가 없는 세계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업에 안 가고 행동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기후 위기를 통해서 행동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다. 아니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8년간 했는데 결국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는데 진상규명이 된 것도 있지만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시적 목표로 따지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진짜 변화가 없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다뤄나갈 사회적 주체가 형성됐느냐.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들이 났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세월호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태원 참사가 났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 운동과 피해자들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난 다음에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어떤 권리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달라진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대해서 잘 계산하는 것이 12척을 가진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면 실제로 장기적인 맥락에서는 세상이 바뀌더라. 우리가 맨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면은요. 인민공화국에 인민이 없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고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됐는데 또 그때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자유주의에 자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1%만을 위한 신자유주의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라고 시위를 하기까지 20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1989년에 인민공화국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2008년에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었고 결국 미국조차도 시카고 학파조차도 예전처럼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던 사람들조차도 시장은 너무 불완전해서 시장에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변하느냐? 변한다. 그 변화의 온도, 권력의 온도, 시민의 온도를 잘 느껴가면서 그에 대한 감수성을 잃지 않으면서 실천하신다면 언제나 이기는 운동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